네, 발표를 맡은 이유미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IP 금융 활성화 정책 제안 부분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지금 추진 배경, 국내외 현황, 이슈 도출과 정책 제안 그리고 기대 효과로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앞에 추진 배경에 관해서는 왜 저희가 IP 금융 관련해서 활성화되면 이런 정책이 필요해요 라는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나 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국내외 현황은 아무래도 제가 지금 맡은 부분이 정책 제안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또는 유럽이 어떠한 정책을 이미 펴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에 관해서 부족한지라는 부분을 좀 현황을 파악했고요. 그러한 현황 파악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가장 빨리 해야 될 부분과 또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이슈를 좀 도출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슈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희 분과에는 이제 뭐 기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또는 민간은행 그리고 뭐 변리사나 또는 회계사분들이 적절히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우리나라의 또는 한국형 IP금융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라는 부분을 구체적인 부분을 도출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이 잘 된다면 어떠한 기대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마지막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먼저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현 대통령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후보 시절 때 1번 공약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AI 그리고 신산업 그리고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실현하겠다. 그리고 뭐 R&D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밑에 회수 시장의 활성화라는 단어가 좀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부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AI 그리고 신산업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투자라는 부분이 되겠죠.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요거를 시계열적으로 좀 보여줬는데요. 가장 먼저 나왔던 부분이 정부 주권 AI 그리고 지재권에 관한 이슈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역시 R&D 공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R&D에 뭐 35조 예산을 쏟는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저는 좀 되게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이 하나, 삼성, KB 운용의 뭐 운용 각축전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IP를 통해서 지식재산의 주권이 확보되고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려면 결국은 정부의 R&D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고 이렇게 R&D 예산과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이 된다면 맨 밑에 있는 것처럼 금융은 저절로 따라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정책 지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기술과 지식재산이 같이 들어갈 때 반드시 예산 투입이 필요하고 그러한 예산이 자연스럽게 투입이 돼야 금융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부분이지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면 어느 정도 한계사항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금융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가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다들 주식 투자들 요즘에는 좀 많이 하시죠? 아마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올해에 신규 주식 계좌를 가장 많이 뚫은 세대가 20대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자금을 가장 많이 투입한 세대는 40대와 50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금융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관심이 되게 높아졌고 또 최근에는 노타라는 기업이 AI 부분에 IPO를 진행하면서 AI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상승의 기회가 되고 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슈몰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이맘때에는 S&P 500에 대해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슈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저희 코스피가 4천을 좀 돌파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그 브리프에 따르면 해외 시각 역시 한국 전체적으로 좀 상승할 것 같아요 라는 해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평가를 좀 보시면요. 상승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가치 제고 그리고 지속적인 정부 정책이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평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속 가능성과 그 다음에 기업가치 제고라는 부분 그리고 정부 정책의 뒷받침 이런 부분이 같이 믹스가 되어야 지속적으로 주가도 견인이 될 수 있고 금융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련해서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ESG잖아요. 그래서 ESG와 기업에 관한 어떤 성과 달성 부분
그리고 기업 가치 재고라든지 또는 IP에 관한 가치라든지 IP 전략에 관한 수립이 기업의 성과 달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의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예상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논문이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찾아보니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지금 보시면 결국은 IP 금융 활성화의 핵심 자체가 뭐 논문이라든지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어떤 기사라든지 또는 정부 정책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한 축으로 좀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 가치 그리고 신뢰도의 향상, 요게 돼야지 자생적으로 금융이라는 부분이 돌 수가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푸시한다고 정부 예산만 들어간다고 해서 성장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는 좀 끝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가 IP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주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서 국내외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한국인데요. 그림이 많이 심플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IP금융이란 정책을 수립하고 세워서 지금 움직인 게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한 2013년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IP금융이라는 이슈 이제 발굴했고 그 이슈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 중심의 노력을 했고요. 또 지재위라든지 이런 여타의 여러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IP금융이 또는 어떻게 하면 IP가 잘 활용될 수 있을까? 투입되는 돈은 많은데 얘네들 왜 이렇게 돈값어치를 못하지? 라는 부분에 관한 이슈가 늘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상 뭐 10월 달이 돼서 국감이 열리면 아유 미활용 특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금융에 돈을 쏟아야 되느냐라는 이슈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우리나라죠.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한국은 정부하고 은행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신용 대출을 받아서 기업을 경영하고 또 만약에 담보로 잡힌 특허에 문제가 생기면 그 특허에 관해서 부실담보를 매입해서 은행이 입는 손실을 경감하는 회수지원 기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IP담보 대출의 부실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 회수지원 기구라는 것이요,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민간 프로젝트라든지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다른 나라들과 좀 독특한 부분이 정부 자금과 또 은행의 자금이 같이 믹스해서 정부 중심으로 회수지원 기구가 들어가고, 그래서 은행한테 푸시해서 강제적으로 기업한테 담보대출 주세요라고 한 부분에서 손실이 나면 그래도 손실 어느 정도 보장해 줄 테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한테 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 정도를 마련한 부분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IP 투자라든지 IP 담보대출이라든지 또는 IP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 이 우상향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정부 예산이거든요. 정부 예산이 커다란 이슈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아주 조금씩 증가하면서 투입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오래됐지만 완만하고 우상향이지만 급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한다기보다는 여전히 정부 의존형에서 회피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 한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일단 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것보다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쵸? 그냥 한눈에 봐도 좀 많이 복잡하구나 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IP 담보대출, 그리고 뭐 MPA 기반의 IP 펀드, 그리고 뭐 예일대라든지 기타 IP 증권화라는 부분이 매우 잘 운영이 되어 있고, 가장 미국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받은 부분은요, 뭐 마쉬라든지 에이온 같은 민간 보험업체가 IP에 대한 보험을 보시는 것처럼 방어, 손실, 그리고 소송에 관해서 폭넓게 가지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지금 그림 안에 넣은 거에 정부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죠. 미국은 보시면 철저하게 민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미국은 IP를 담보로 한 대출이라든지 또는 로열티 담보 또는 ABS 및 대학 IP를 재료로 한 IP 증권화 또는 뭐 IP 뭐 MP를 기반으로 한 IP 펀드, 이런 것들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IP 자산이 그 자산으로서, 즉 돈으로서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생태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는 결국은 민간보험사의 IP 보험이 아닌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은행, 그리고 투자사, 그리고
보험사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해서 이 트라이앵글 구조를 상당히 잘 유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사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지식재산권 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연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보험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예산 자체는 엄청나게 큰 예산은 좀 아니었습니다만 정부가 미국처럼 방어나 손실 플러스 소송에 관한 부분도 같이 보험으로 가지고 있더라라는 부분이 가장 좀 임팩트였고요. 또 하나는 올해 이제 중국의 과기판이라는 게 좀 출범이 됐습니다. 이 과기판이라는 것 자체는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채권이 운영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매매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시장인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2차 신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국가 지식재산권 중심의 특허 보험 업무 추진과 그다음에 과기판을 통한 혁신 기술 채권 시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혁신 기술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돈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국 지식재산권국가 그리고 중국 인민보험에서 나온 이제 IP보험 백서라는 걸 좀 봤는데요. 거기에서 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특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허, 상표 그리고 저작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특허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벤치마킹하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만치 우리나라하고 가장 좀 친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거는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 될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버넌스 코드 부분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IP 금융 구조화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IP 거버넌스 코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IP 거버넌스 코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거버넌스 코드입니다. 일본의 거버넌스 코드는 이 기업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경영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Comply and Explain이라는 것들을 따릅니다. 이 원칙을 통해서 일본의 기업들은요, 이사의 독립성과 주주권리의 어떤 보호를 강화하고 또 기업이 IP나 어떤 그들의 기술의 가치를 신뢰 있게 쌓아가고 그걸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특히 이 지식재산과 IP 금융 활성화 측면에서 기업이 그 IP 자산 가치를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거버넌스 코드였고요. 이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IP를 공시하고 효율적인 활용 전략을 수립해서 투자자가 기업을 신뢰하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보고 신뢰성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커다란 부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밑에 그래프가 뭐냐면요, 니케이 225의 그래프입니다. 일본의 주가 지수인데요. 우리 이제 거버넌스 코드가 오픈된 게 2014년 4월 7일이었고요. 그때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니케이 225가 15,000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는 보시는 것 같이 5만 포인트로 대략적으로 한 3.4배 정도 상승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주식시장이 물론 지속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제 커다랗게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무엇보다도 거버넌스 코드를 통해서 일본의 어떤 기업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기업의 기술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넥시라고 하는 이제 정부주도 보험을 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넥시라는 정부주도 보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IP에 관한 뭐 소송이나 이런 보험은 아니고요. 수출하는 기업에 관해서 일종의 정부 지원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이 적어도 수출국에서 뭔가 IP에 관한 부분에 소를 당할 때 문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제 보험이란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넥시의 경우에는 일본 기업이 국제사업을 촉진하고 강화하는데 이 자국 기업이 겪을 수 있는 IP적인 리스크를 해지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넥시라는 부분이 중간 발전 단계에 한국형 넥시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로 수출할 때 IP에 관한 두려움을 좀 없앨 수 있고 투자자 역시 IP에 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문제돼서 어떤 뭐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은 미국하고 중국처럼 뭐 극도의 민간이라든지 또는 극도의 정부를 지향하지는 않지만 어떤 적절한 정부의 규제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균형을 이뤄서 기업 가치 향상과 또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찌 보면 가장 단기간에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슈 도출 부분인데요. 이 이슈 도출은 이제 앞서 검토한 한국의 IP 금융 현황,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의 IP 금융 구조와 현황을 좀 살펴봄으로써 국가 간 어떤 특징을 좀 확인을 하고 우리나라가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을 좀 가져가야 되고 어떤 부분을 먼저 좀 진행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좀 정리하였고, 이러한 정리 과정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같이 녹여서 한국형으로는 어떤 부분이 좋을까라는 부분에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외 현황에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좀 정리 같은 느낌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보험사는 IP 리스크에 대한 기업 신뢰도를 보양하는 역할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티그룹이나 웰파고 같은 민간 이제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의 IP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사는 이 IP를 바탕으로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트라이앵글 구조를 아주 잘 짜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특징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넥시라는 보험사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해외 수출하는 기업이 IP에 관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준다라는 부분과 또 IP 보험, IP 공시를 통해서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IP의 투명성을 보고 신뢰를 갖고 그로 인해서 그 기업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하면 이제 보험사라든지 중국 정부의 보험 그리고 IP 과기판이 좀 있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IP 금융에 대한 신용 보강과 그리고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민간사가 좀 확대돼야 된다. 또 이를 위해서는 IP 거래나 금융 시장이 좀 확대될 수 있게 법이나 제도가 좀 더 좀 정비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분과에서 도출한 이슈는 총 9개입니다. 이 9개 이슈 중에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3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제도 정비 차원의 이슈, 그리고 나머지 6가지는 민간 IP 금융 시장 활성화 이제 부분의 6가지 이슈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진행될 부분은 좀 아니고요.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시급하게 먼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뭔가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그 4가지 중에 지금 2가지는 자산 유동화법에 대한 개정 그리고 IP 공시 부분입니다. 보시는 부분은 이제 조문인데요. 자산 유동화법의 조문의 2조를 보시면 유동화 자산의 정의에 이제 부동산, 지재권, 그 밖의 지재권으로 좀 다소 불명확하게 조문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무형 자산에 관한 이제 법률로 지식재산권이 들어가 있었고요. 어카운트의 부분으로 로열티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유동화 가능한 자산에 대한 정의가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이 좀 돼야 되고요. 단순히 지재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재권의 바운더리도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재권과 지재권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로열티까지 좀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IP 공시라는 부분이 좀 더 좀 명확하게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IP에 관한 부분 변동사항이 있으면 금융위한테 공지하거나 등록하는 정도지만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IP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 부분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IP 보험 부분인데요.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IP 보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IP 보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또는 뭐 일본에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정부 지원 사업으로 IP 보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또 중기중앙회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은 뭐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신청하세요 라고 하는 보험 상품이 패키지로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보험 상품으로서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정부 지원 정책인데 뭐 3천이나 5천 정도의 소액으로 지원해줘서 문제 생기면 이거라도 좀 보태서 문제에 대응하라 라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 IP 박스 부분인데요. 이 IP 박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IP를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세금 부분에 관해서 가장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IP를 잘 활용하고 IP를 소득이 나는 기업에 관해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IP에 대한 로열티 산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개정이 돼서 혁신 기업에 대한 세금이 좀 어느 정도 좀 감해지고 또 로열티 추적 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기업이 좀 더 투명하게 IP를 운영할 수 있고 IP를 투명하게 운영을 한다면 결국은 금융 쪽에서 투자를 할 때 자산 실자를 할 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산 실사도 좀 가능할 거고 또 하나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IP 금융이 저 이게 뭐 한 해 두 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한 해 두 해 얘기해서 이게 또 될 것도 아닌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나라가 IP 금융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려면 결국은 아까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컨센서스 없이 그냥 예산만 투입되는 것들은 이제 효과가 없다. 결국은 돈이 창출되고 그 돈에 관해서 저희 같은 일반인이 그 IP에 관해서 관심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부분 말고 뭐 토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그간에 했던 전통적이고 또는 체계적인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더 좀 획기적이고 좀 혁신적인 부분으로 지재권도 좀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 혁신적인 IP가 2차 시장에서도 운영될 수 있게끔 모두가 다 컨센서스가 이루는 그런 환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된다면 아마 내년은 어렵겠지만 2027년에는 이 IP 금융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사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